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범죄심리학 7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범죄자의 무의식 깊은 곳을 탐구하는 정신 분석 이론과 그들의 고착된 특질을 측정하는 성격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각을 좀 더 바꿔서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 즉 인지, 코그니션에 대해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인지 이론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늘은 이제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도덕성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발달하며 이것이 이제 범죄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로렌스 콜버그라는 이제 유명한 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의 이제 도덕 발달 이론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인지 이론의 아주 기본적인 개요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인지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순히 무언가를 안다, 기억한다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는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시각이나 청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지각하고 내 머릿속에서 분석하고 새롭게 조직해서 최종적으로 전환해내는 인간의 모든 지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인지이론을 이끄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아론 백과 윌리엄 글래서가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 가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한다 라고 보았죠. 하지만 인지이론은 다릅니다. 인간의 행동은 내 눈앞에 펼쳐진 객관적인 현실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비가 오는 날씨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분위기가 있고 좋다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우울하고 짜증난다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범죄자의 왜곡된 인지 구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인지 이론을 범죄 심리학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정상인과 범죄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범죄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즉 인지구조 자체가 일반인과 크게 다릅니다. 이들의 인지구조는 심각하게 일그러져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두 가지가 바로 자기중심적 인식과 적대적 해석입니다. 첫째, 자기중심적 인식입니다. 범죄자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상황을 보지 못하고 철저하게 자신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왜곡해서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은 축소하고 자신이 받은 불이익에만 엄청나게 부풀려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둘째로는 적대적 해석, 호스타일 어트리뷰션 바이어스. 그래서 이제 적대적 해석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특징인데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와 어깨가 살짝 부딪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반인들은 길이 좁아서 실수로 부딪혔구나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인지 구조가 왜곡된 범죄자들은 타인의 이러한 평범한 행동조차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해서 일부러 부딪혔다 라고 이제 자신을 향한 적대적 의도나 치명적 위협으로 잘못 해석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비논리적이고 심각하게 왜곡된 인지 과정은 결국 타인을 향한 극단적인 공격성이나 이제 묻지마 폭행, 살인과 같은 파괴적인 범죄 행동이라는 결과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이론의 두 가지 핵심 갈래
보시면 이런 인지 이론은 정보가 머릿속에서 처리되고 발달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하위 이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도덕 발달 이론, Moral Development Theory에서 첫 번째는 장 피아제. 예, 오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깊게 배울 로런스 콜버그가 대표적인 도덕 발달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 능력,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단계적으로 발달해 나가는지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범죄자의 도덕성은 과연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이 핵심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정보 처리는 이론, 그래서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간의 뇌를 일종의 컴퓨터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이 외부의 정보를 머릿속으로 어떻게 입력, 인풋하게 되고 어떻게 저장하고 처리하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정보를 다시 꺼내어 범죄라는 행동, 아웃풋, 이것으로 옮기는지 그 일련의 절차와 오류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오늘 우리의 메인 주제는 바로 그 첫 번째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슬라이드의 피라미드 그림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콜버그는 이제 그 인간의 도덕성이 크게 세 가지 수준, 그래서 각 두 가지 수준당 두 단계씩 총 6가지 단계, 6개의 단계로 이제 발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전 관습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이제 관습 수준이 이제 그 착한 소년 소녀 단계, 법과 질서 유지 단계, 를 거쳐서 맨 꼭대기인 후 관습 수준으로 나아가는 피라미드 구조를 띠고 있죠. 여기서 콜버그가 주장하는 핵심은 도덕성과 인지 능력의 끈끈한 관계입니다. 우리의 도덕성은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뇌의 인지 기능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 도덕성도 함께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범죄 발생 메커니즘을 이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 도둑질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려는 유혹의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도덕적 원칙을 꺼내어서 사용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신체적 나이는 성인인데 머릿속의 도덕적 판단 능력은 피라미드 맨 바닥인 어린아이 수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도덕적 발달이 지체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콜버그는 바로 이렇게 도덕적 발달이 낮은 단계에 고착된 사람일수록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해치는 범죄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콜버그 이론의 세 가지 특징 볼게요. 이 콜버그 이론의 그 도덕 발달 이론은 심리학계에서 아주 견고한 입지를 다졌는데 그 이유는 이 이론이 가진 세 가지 뚜렷한 특징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적 발달입니다. 도덕성은 하루아침에 양적으로 쑥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진 여러 단계를 차근차근 거치면서 발달합니다. 각 단계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논리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둘째, 문화적 보편성입니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오지의 부족이든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성이 발달하는 그 단계적 순서는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문화권에 따라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단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밟아가는 계단은 전 인류가 보편적이라는 주장이죠. 세 번째, 불변의 순서입니다. 아무리 IQ가 150이 넘는 천재 아이라 할지라도 1단계에서 3단계로 껑충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도덕성은 반드시 정해진 순서대로
이전 단계를 완벽히 획득한 후에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불변의 법칙을 따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 도덕 수준, 콜버그 도덕 발달의 제1수준을 먼저 볼까요? 예,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본격적으로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 가장 1수준인 전인습적 도덕 수준, 도덕성 단계, 프리 컨벤셔널 레벨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습, 컨벤션이라는 말은 사회적인 규칙이나 관습을 의미합니다. 즉, 전인습적, 프리인습적이라는 것은 아직 사회의 법이나 규범,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9세 이하 아동들이 이 시기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제 범죄 심리학에서 이 단계가 이제 무서운 것은 나이든 일부 청소년들이나 교도소로 재집 드나들듯이 하는 다수의 상습적 범죄자들의 도덕성이 바로 이 어린아이 수준에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행동 동기는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처벌을 피하는 것. 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 욕구를 당장 충족하는 것 뿐입니다. 이 행동을 하면 남이 상처를 받겠지? 이건 사회 정의에 어긋나 뭐 같은 이제 고차원적인 생각은 아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 머릿속에는 들키지 않고 벌만 받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쁜 짓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계산만이 존재를 합니다. CCTV만 없다면, 경찰만 없으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위험한 도덕성. 이것이 상습적 범죄자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제1수준 전인습적인 도덕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시면 전 인습적 수준이 오직 처벌 회피와 개인적 욕구에만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수준은 다시 두 개의 세부 단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 범죄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계들이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단계는 처벌과 복종 지향, punishment and obedience and orientation.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왜 법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감옥에 가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도덕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행위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신체적, 물리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힘 있는 권위자, 예를 들어서 경찰, 판사, 힘센 사람, 이 사람들에게 무조건 복종합니다. 들켜서 벌을 받으면 나쁜 행동이고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면 옳은 행동이다 라고 판단하는 아주 원초적인 단계입니다. 자, 2단계는 도구적 상대주의 지향입니다. Instrumental Relativist Orientation. 자, 1단계를 지나면 아주 약간 발전하지만 여전히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이를 개인적 보상 지향의 단계라고도 부릅니다. 이들은 이제 타인의 입장이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철저히 나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 이것이 곧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이들의 도덕관은 아주 계산적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는 네가 내 등을 긁어주면 나도 네 등을 긁어주겠다 라는 식이죠.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들끼리 암묵적인 거래를 하거나
조폭들이 의리라는 이름 아래 철저한 보상과 이익의 교환을 하는 현상이 바로 이 2단계의 도덕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이수준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콜버그의 도덕 발달의 제2수준, 인습적 도덕성, 컨벤셔널 레벨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피라미드의 중간 단계입니다. 제2수준인 인습적 도덕성입니다. 이 단계는 아동기 후반부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며 대다수의 평범한 어른들, 즉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이 바로 이 수준에 속합니다. 이 수준에 도달하면 판단의 기준이 확 바뀝니다. 이제는 나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넘어서서 내가 속한 가족, 집단, 국가의 기대와 규범,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에 적극적으로 순응을 하고 기존의 사회 질서를 충실히 유지하고 정당화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 제2수준 역시 2단계로 나뉩니다. 자, 3단계는 이제 대인관계 조화 지향이라고 해서 interpersonal concordance, 그래서 일명 착한 소년 소녀 지향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부모, 교사, 친구 등 내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올바르게 행동을 합니다. 자, 내가 도둑질을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실망을 하실까. 네.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범죄를 잘 저지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타인의 시선과 그 칭찬이 도덕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단계 사회 질서 유지 지향 단계입니다. Law and Order Orientation. 3단계가 주변 지인들의 인정에 머물렀다라고 한다면 4단계는 시야가 전체 사회로 이제 넓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전체 사회의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굳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의 권위를 존중하게 되고 국민으로서 법이 정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게 되고 규범을 칼같이 지키게 됩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법은 지켜야지. 안 그러면 사회가 붕괴가 될 거야. 라고 믿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준법 시민들이 이 4단계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네. 콜버그 도덕 발달의 최고봉 제 3수준 후인습적 도덕성 포스트 컨벤셔널 레벨입니다. 이제 피라미드의 꼭대기 제 3수준인 후인습적 도덕성입니다. 자, 도덕 발달의 최종 목적지이지만 사실 20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만이 이 단계에 도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준의 사람들은 기존 사회의 법이나 관습, 타인의 눈치를 초월합니다. 이들의 핵심 가치는 법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보편적 윤리 원칙, 인권, 생명, 정의, 평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초해서 옳고 그름을 아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단계는 사회계약 지향, Social Contract Orientation. 4단계에서는 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죠. 하지만 5단계에 이르면 법과 제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편의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한 계약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이익이나 인간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면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회계약 지향 네. 하는 제 5단계가 남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정말 그 도덕 발달의 최고봉, 가장 높은 최고 정점입니다. Universal Ethical Principle Orientation. 자, 이들은 법과 관습, 사회적 계약마저 뛰어넘어서 오직 보편적인 정의, 인간의 존엄성, 생명 존중이라는 스스로 선택한 양심적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몇 없어요, 사례가. 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나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역사적 위인들이 이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분들은 이제 흑인 차별법이나 그 영국의 부당한 식민 통치법과 같은 악법을 어기고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겉보기에는 법을 어긴 범죄자 같지만 범죄 심리학적으로 이들은 이제 범죄적 본성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한 가장 고차원적인 도덕성의 소유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도덕적 발달 이론에 대한 이제 범죄학적 비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보시면 콜버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자, 비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콜버그의 이론은 그 인간의 도덕성을 체계화한 매우 훌륭한 이론이긴 하지만 범죄자들의 매서운 비판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비판 한 2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그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콜버그의 이론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주고 대답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네, 즉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도덕적 추론만 측정할 뿐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도덕적 행동,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을 이제 설명을 하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머리로는 훌륭한 도덕적 판단을 하면서도 막상 현실에선 이기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모순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 뉴스에서 그 고위공직자나 사회 지도층이 부패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자주 보실 수 있죠? 자, 이들이 이제 보시면은 머리로는 4단계, 5단계 도덕적 그 훌륭한 판단을 할 줄 아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예. 하지만 막상 현실의 엄청난 돈과 권력 앞에서는 아니면은 국제법적인 그 이해관계, 예, 여기서는 지극히 이기적인 2단계 수준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네. 국제법적인 이해관계에서는. 네. 그래서 인지이론에서는 머리로는 알면서도 행동은 다르게 하는 이러한 그 씁쓸한 모순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행동은 다를 수가 있다. 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자, 성차별적 편향성입니다. 자, 이 비판은 그 캐롤 길리건이라는 이제 그 여성학자가 제기를 했습니다. 콜버그가 실험할 때 주로 남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다는 점을 이제 꼬집었죠. 자, 남성들은 주로 법, 규칙, 정의와 권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콜버그의 척도에서 4단계, 5단계의 높은 점수를 받기 쉽습니다. 반면 이제 여성들은 타인과의 관계, 보살핌, 동정, 공감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콜버그의 척도 기준으로는 이를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3단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깎아내려서 평가절하하게 된다는 맹점을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인간의 인지 과정이 어떻게 범죄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콜버그의 도덕 발달 6단계를 통해서 왜 범죄자들이 이기적인 유아기적 도덕성에 머물러 있는지를 깊이 살펴봤습니다. 비록 도덕적 판단이 반드시 도덕적 행동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은 있지만 범죄자의 왜곡된 인지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교정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인지 이론은 현대 범죄 심리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전 인습적, 후인습적 도덕성의 차이를 실제 범죄 사례에 대입해 보시길 바라며 이상 이번 주차 범죄 심리학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